자, 이제 79쪽의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좀 보겠습니다. 그 수익성 분석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수익성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것을 살펴보려면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80쪽에 가시면 자, 그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죠. 얼핏 보면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요거를 잘해야 브리핑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요 놈이요. 괄호 1번.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있는데 괄호 1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끔찍합니까? 암기할 거 생각하니까? 근데 암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수업을 들으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혼자 하면은 절대로 못 합니다. 같이 하니까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수익성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수익성 부동산. 아까 제가 원룸 주택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원룸 주택, 수익성 부동산을 만약 주택이라 할지라도 자, 그런 20칸짜리 한 칸당 500만 원씩 1년에 연간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원룸 주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별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가 봐요. 500만 원씩 20칸이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그런 보람이 많은 건 계산 안 해봐서 감이 안 나요. 그래요? 500만 원이 2개면은 1000만 원이고요.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렇게 쉽게 하면 됩니다. 500만 원이 2개면 1000만 원이고 20개니까 1억이잖아요. 500만 원이 20칸. 방이 20칸이에요. 한 층에 5개씩 4층까지 있다. 이러면은 얼마예요? 1억입니다. 1억. 자, 요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만족을 못하는 분이 많네, 여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나 봐. 감이 안 오는 거죠. 만족을 못하는 게. 그래요? 조금 더 키울까요, 그러면? 자, 어쨌든 요 금액이 1년간 들어올 수 있는 100%죠. 1년간 들어올 수 있는 100%가 1억입니다. 요런 것을 가능총소득 그래요. 가능총소득. 또는 가능조소득 그러기도 해요. 우리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소득 하기도 하고요. 요걸 조소득 하기도 해요. 가능조소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읽을 때 저소득이라고 나오더라도 총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능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능한 100%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1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1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원룸주택을 산다면 속으로 이제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1년에 1억씩 들어온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1억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공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빈 기간. 그러니까 그게 빈 방의 개수를 뜻할 수도 있고요. 방 10칸 중에 지금 현재 한 칸이 비어 있다. 그럼 공실률 10%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전체 365일 중에서 며칠이 공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공실률 개념은 이렇게도 따질 수 있고 저렇게도 따질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방이 나가면은 그 날짜로 바로 계약돼가지고 방이 차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한 달에 며칠 정도는 비어 있을 수 있죠. 한 달에 3일만 비어도 뭐예요? 10% 공실이죠. 30일 중에 3일만 비어도 10%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갔는데 방 비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계약해서 들어오면은 그 공실이 10%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달로 기준 했을 때. 연간이 아니라 한 달 했을 때. 자, 어쨌든 공실 기간 동안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이 찼다고 해서 그 방에 사는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매달 내나요?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방은 찼는데 돈을 안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마다 이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한테 그 계좌번호를 다 줍니다. 이렇게. 요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현금으로 주지 말고 요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입금으로 찍힌 총액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입금으로 찍힌 총액은 절대로 1억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죠? 빈 방 기간 동안은 돈이 안 들어올 거고, 그렇잖아요. 방은 찼는데도 돈을 안 내면 입금으로 찍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입금으로 찍힌 총액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입금으로 찍힌 총액.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효총소득 그래요. 유효총소득. 자, 요렇게 기억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요? 유효총소득은 입금으로 찍힌 총액입니다.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온 거를 유효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론적으로는요, 이 유효총소득이 가능총소득보다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까지 고려하는가 하면은 그 자판기 같은 거 있죠. 자판기 수입 같은 거 또는 그 주차장을 이렇게 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부수입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부수입이. 그런 경우 여러분들 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꼭 이 부동산 임대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부수입이 수입이 더 큰 경우 보지 못하셨나요? 그런 게 많아요. 편의점에 로또 1등 당첨되면서 로또 판매액이 더 많아요. 맞잖아요. 원래 편의점은 이게 부수입이잖아요. 사실 로또 같은 거는 물건 팔고 뭐 이런 게 더 본업이잖아. 본업. 근데 로또 1등 당첨됐다는 이 소문에 이거는 뒷전이고 로또 파느라고 바쁘죠. 그런 데가 이 주변에도 있잖아요. 저기 있죠. 저기 이 주변에 있죠. 거기도 원래 뭐 편의점인가 뭐 슈퍼인가 뭐 그런 데 아닌가요? 원래 그거였어요? 구멍가게였는데. 그러니까 구멍가게. 네, 그냥 조그마한 가게인데요. 그런 복권을 받는 공간인데 그랬는데 한 번이 뻥 터져가지고 이쪽이 물이 줬다. 그러니까 그 집이 원래부터 복권만 파는 집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복권만 파는 집이 아니라 어떤 데는 보니까 그게 이 옛날 가판대 옛날에 왜 버스표도 팔고 교통카드도 충전하고 이런 데에서 터져가지고 이건 뒷전이고 이제 계속 이것만 파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부업이 오히려 수입이 더 큰 거죠. 그런 것처럼 원래 이제 수익성 부동산은 임대 수입이 본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영업외 수익이라 그래요.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 이게 금액이 작아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작아지는 게 보통인데 그 이유가 뭘 빼고요? 공실 빼고 불량부채 충당금이라 그래. 이런 표현을 이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불량부채 충당금 하면 이제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방은 찼는데 돈 안 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불량부채 충당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기타 소득을 다 하거든요. 기타 소득을 다 하는데 이 기타 소득이 이제 부업이죠. 부업. 이게 영업외 소득이거든요. 영업외 소득. 근데 출제가 지금까지 이 영업외 소득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기타 소득 이렇게만 출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영업외 소득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영업외 소득이 도대체 뭔가. 부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업. 본업 말고 부업.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더 커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1억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치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9천만 원이 뭐예요? 통장에 입금으로 찍힌 총액입니다.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통장 보면은 왜 입금란이 있고 출금란이 있잖아요. 입금란에 총액으로 찍힌 게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12월 31일 맨 끝에 이제 잔액 있잖아요. 잔액. 입금, 출금 잔액 있잖아요. 잔액에 이게 9천만 원 남는다는 보장이 없죠. 빠져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이제 뭐냐. 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든 또는 중개업을 하시든 아니면 식당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 판매 매출액이 일종의 매출액이요. 내 주머니에 일단 들어온 돈이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빼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경비입니다. 경비. 가장 먼저. 그 경비가 충당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문 닫아야 돼요. 얼른. 경비도 충당 안 될 정도면 얼른 문 닫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를 하잖아요. 중개사무소를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돈은 뭐예요? 수수료, 수입이에요. 수수료, 수입. 수수료, 수입 총액.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수수료도 깎아달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수수료도 깎아달라고. 이건 따지면 안 되잖아.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자, 그럼 이 들어온 돈에서 뭐 월세도 내고 뭐 이거 각종 경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딴 데서 돈 빌려와가지고 지금 꼬라박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경비, 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충당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빨리 접어야 돼요. 제일 먼저 그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어떤 걸 운영을 하면은 운영 경비를 제일 먼저 빼야 돼요. 이 운영 경비가 충당이 되고도 남는 게 있어야 그제서야 이제 빚 갚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빚 갚는 건 다음이라고요. 경비가 충당이 되잖아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그 돈으로 뭐 한다고요? 빚을 갚는 겁니다. 빚 갚는 게 나중이에요. 우선 운영 경비가 충당이 안 되면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비 빼고 뭐가 남는가 하면은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순영업소득. 자, 여기에 이제 그나마 좀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다 치고요. 예,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는요, 부동산 임대업은 이 경비가 그렇게 많이 특히 주택 임대업은 운영 경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잡고요. 그러면 7천만 원이에요. 순영업 소득이. 자,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이제 경비는 충당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빚을 갚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10억에 샀어요. 10억. 10억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칠게요. 샀다고 할 수도 있고 10억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내 돈으로만 사면은 빚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죠, 이게. 다 내 돈으로 샀으면. 근데 만약에 이게 6억을 남의 돈 빌리고 지분, 자기 자본이라 그랬죠, 아까. 자기 자본이 4억이고요. 타인 자본이 6억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한 6% 잡고요, 이자율을. 타인 자본 사용할 때는 항상 이자를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 6억 대출받은 것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항상 원리금을 함께 갚는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원리금을. 아시겠죠? 그것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리금 합계액이 일정한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 나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 하면은 자동차 할부로 샀을 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자동차 할부로 사면 매달 나가는 돈이 똑같은 금액이 나가죠. 근데 결국은 다 갚아 나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7천만 원에서 뭐를 갚아야 된다고요? 대출받은 것에 대한 6억 대출받은 데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그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듣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익숙하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처음 보는 말들이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자, 보세요. 지금 6억에 대한 6%, 이게 보통 당연히 연간 6%죠. 6억에 대한 6%면은 얼마죠? 3,600만 원이죠. 이자만 3,600만 원이에요. 끔찍하죠? 네, 1년에 버는 것도 3,600이 될까 말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3,600이라고 하면은, 근데 투자된 규모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근데 버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버는 것도 많으니까. 3,600, 이자만 3,600인데 4천만 원을 갚는다고 칠게요. 이 원금 조금 갚는다고 치고. 그럼 4천만 원 갚으면 얼마 남아요? 3천만 원 남죠. 이 3천만 원을 세전 현금 수지라 그래요. 세전 현금 수지. 자, 세전 현금 수지가 3천원. 세전이란 말이 나왔죠. 예, 아직 세금 안 냈잖아요. 자,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를 갚아야 돼요? 뭐를 충당해야 돼요? 경비를 충당해야 돼요. 경비가 충당이 되면 그제서야 뭐 갚는 거 생각해야 돼요? 빚 갚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남는 소득이 있으면 그때는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러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요 세 가지. 재산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산세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도. 자, 어쨌든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 하면은 요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이 생겼잖아. 여러분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있죠. 재산에 대한 세금은 소득 없어도 내야 됩니다. 맞잖아요. 저요, 자동차세 1년에 20만 원, 2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냥 줘도 안 가져간다는 차요. 만 14년 6개월이 됐어요. 키로수 29만 6,200km 탔습니다. 시세가 안 나가요. 그냥 폐차해야 되는 차예요. 근데도 1년에 23만 원 냅니다. 안 내면요, 결국은 저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들어올 거예요. 그 차는 물론이고, 재산세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제가 아마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그냥 소득 활동이 없이 그냥 누워 있어도 재산세는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세금이 아니고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소득세, 영업소득세. 이 영업소득을 통해서 운영소득 또는 영업소득세. 자, 이거 한 500만 원 칠게요. 500만 원 치면 얼마 빠져야 돼요? 이 500만 원 빠지면 2,500만 원 남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세후 현금 수지 그래요. 자, 요런 표현들이 이제 낯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청소득, 유효청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자, 그 공식을 처음 보면은 끔찍해 보이지만, 요렇게 보면은 할만해요.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가유, 순, 전, 후. 가는 뭐예요? 가능청소득이에요. 개념은 뭐예요?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이고요. 유효청소득은 그게 아니죠. 실제로 내 주머니에 찍히는 돈이요. 통장에 찍히는 돈. 찍히는 돈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공실 때문일 수도 있고, 돈 안 내는 사람들, 불량부채 충당금일 수도 있고요. 대신 기타 소득, 부업에 의한 소득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기타 소득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효가 됐죠. 일단 찍혔잖아요. 찍힌 것에서는 몇 가지가 빠지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어려워요. 찍힌 돈에서 세 가지가 빠지는 겁니다. 찍힌 돈이 요놈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아까 어떤 순서래? 제일 먼저 경비 충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빚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어렵다고요. 그죠? 그러면 안 어렵다고. 일단 찍힌 돈이 뭐라고요? 유효,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찍힌 돈, 유효청소득에서
제일 먼저 뭘 빼고요? 경비 빼고요. 다음에 빚 갚고요. 다음에 세금 내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경비 빼고 그다음에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이제 보지 말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잖아요. 자, 우리가 뭐를 외워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외운다면은 이게 가유 순전후 외우잖아요. 근데 중심이 이제 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유 순전후 5개잖아요. 5개인데 두 번째 유효 총소득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밑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잖아요. 유효 총소득 밑에 3가지가 있잖아요. 그 3가지가 뭐예요? 순, 전, 후잖아요. 가유, 순, 전, 후. 유 밑에 순, 전, 후 3가지가 있잖아요. 그 3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유 밑에 순, 전, 후. 순은 순영업소득, 전은 세전. 세전까지만 알아도 돼요. 지금은. 그 뒤에 말 몰라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후는 세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유에서 순, 전, 후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몇 단계로 뺀다 그랬어요? 3단계로 뺀다 그랬잖아요. 그 단계별로 순, 전, 후가 나타난다고요. 유에서 경비 빼고 순이 되고요. 빚 갚고 전이 되고요. 세금 내고 후가 돼요. 맞죠? 그렇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따라올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입금으로 찍힌 돈에서 나중에 잔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출금되는 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달 각종 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월세 나가는 거 빼야 되고, 무슨 그 보험료 나가는 거 빼야 되고, 이게 경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매달 원리금 갚는 거, 부채 서비스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년 이제 세금 내야 될 때 세금 내는 거. 그리고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요. 순서대로 순, 전, 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일단은 틀을 잡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용어 외우는 거는 이제 집에 가서 또 하셔야 되겠죠. 수는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은 세전현금수지라는 거. 후는 세후현금수지라는 거. 자, 요거를 익혀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머리 아픕니까? 할만하잖아요. 이거 혼자 하려면 이렇게 못해요. 같이 하면 이제 가능한데.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다른 과목, 공법을 예를 들어 공법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들어야 이걸 분량을 줄여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팁인데요, 팁. 이거 나중에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 정도라면은 투자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10억의 매물로 나와 있어요. 10억의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참 이런 분석이 돼서 이게 브리핑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수익성 부동산을 브리핑할 때 이거를 할만하다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할 거라고 브리핑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거 벌라고 이거 하냐? 이렇게? 25%나 되고, 이거 퍼센트 계산 잘해야 돼, 이제. 그래서 퍼센트를 잘해야 돼, 퍼센트. 우리 퍼센트 엄청 자주 나옵니다. 10억에 5천억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다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2,500을 계산할 때 10억에 대해서 2,500을 하느냐, 4억에 대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해, 일단. 이 2,500은요, 4억하고 비교해야 돼요, 4억하고. 10억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만해요? 그러면 할만해요?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단 몇 분 만에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4억에 2,500이면 6%가 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 이거 정확하게는 6.25%거든요. 정확하게 6.25%.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브리핑 하면은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브리핑 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브리핑 해야 돼, 이거. 3천만 원 가지고 해야 돼요. 3천만 원 가지고. 뭔지 아세요? 4억에 2,500보다는 4억에 3천만 원이 더 세잖아요. 이거 7.5%거든요. 3천이면. 4억에 3천이면. 왜냐하면, 지금 요 2,500은 뭐까지 낸 거예요, 지금? 세금까지 낸 상태죠. 이건 아직 세금 안 낸 상태죠. 여러분들 시장의 그 예금 금리를 따지더라도요. 예금 금리가 세금 낸 후에 금리를 주는 거예요. 아직 그 세금 안 낸 상태의 예금이에요. 아직 세금을 아직 안 낸 상태의 2%, 3%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시장에서 살펴보는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세전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데도 세전 수익률이면 여기도 세전 수익률을 비교해야 이 세전이죠, 세전. 그렇잖아요. 그렇죠. 7.5%로 브리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이 정도만 하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예. 브리핑을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뭐를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뭐를 고려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요거는 지금 뭐만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소득, 이득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5년 후에 이거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거기서도 또 남는 게 있죠. 맞잖아요. 그것까지 따지면은 더 높아지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다른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뺄 때, 3천만 원으로 내려올 때 4천 뺐죠. 그 4천에는 3,600이라고 하는 이자 말고도 지금 400 더 뺐거든요. 요 400 더 뺀 거는 원금 갚는 거거든요. 그것도 번 거거든, 사실은. 그런 것까지 따지자면은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 투자자, 그 사장님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림잡아 이 정도 됩니다. 이것만 따져도 이 정도인데 이것까지 따지면 더 높아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 아픈 게 뭐가 머리 아픈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생각하셨거든요. 야, 이거 2,500 하는데 4억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7천만 원하고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7천만 원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7천이죠. 7천만 원하고는 10억하고 비교해야 돼요. 4억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때는 10억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은행목하고 자기 자본하고 이렇게 나누기 전이잖아요. 7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은행에 줬잖아요. 3천만 원 나한테 떨어졌죠. 그 은행은 6억 된 사람이 은행이거든. 그러니까 이 7천만 원이 10억이 벌었는데 그 중에 은행 몫으로 4천 주고 6억 된 은행 몫은 4천. 내가 4억 된 한 사람한테는 3천 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교되는 금액이 10억하고는 여기까지는 9천이든 1억이든 7천만 원이든 얘네들은 비교하려면은 어떤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 전체 총 투자액이라 그래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근데 이 두 놈은 4억. 지금 여기서는 10억, 여기서는 4억 이렇게 하지만 나중 가면은 이거를 총 투자액하고 비교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아까 이게 4억 분의 2,500 하면 이게 몇 프로라고요? 6.25%라고요. 그럼 4억 분의 3,000 하면은요? 7.5%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할게요. 하나는 7.5%고요. 하나는 6.25%예요. 세후는 6.25%고요. 세전은 7.5%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거든요. 세전 수익률은 7.5%예요. 세후 수익률은
6.25%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그게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앞으로 요거를 세후 수익률이라고 할 거라고요. 요거를 세전 수익률이라고 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용어를 익혀야 된다고, 이제. 근데 세전 수익률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도 써요. 지분 배당.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이제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10억하고 7천하고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0억분의 7천 하면 얼마 나와요? 7% 나오잖아요. 그럼 그 7%에 대한 용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어가 종합환원율이라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그 2% 여기서도 퍼센트가 나오고 여기서도 퍼센트가 나오고 여기서도 퍼센트, 다 퍼센트가 나오는데 같은 용어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이제 앞으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브리핑에서는 그런 용어 쓰면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그 투자자들한테는 세전 수익률입니다, 세후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지분 배당률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지분 배당률을 더 많이 쓰거든요. 여기도 종합환원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종합환원율. 이 7%가 10억분의 7%, 7천만 원. 아니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분 배당률은 세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지만 나중에 브리핑할 때는 세전 수익률입니다, 세후 수익률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요. 시험 칠 때는 단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보다는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 단계면은요 다음에 5월, 6월 달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아시면 되고요. 오늘 만약에 이거 공식만 암기했다 할지라도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원할 게 없습니다. 저로서는. 아까 가유순전후에다가 유효에서 시작해서 순, 전, 후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로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이런 거 공식을 외울 때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요. 별의별 방식으로 다 나옵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괄호 1번을 외웠고요. 괄호 2번은 지금 오늘 이것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쓰러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패스. 요거는 일단은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소득 이득 계산하는 거, 가유순전후만 오늘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원룸주택을 샀을 때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 남게 되는지, 통장이 얼마 남게 되는지 그 과정을 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자, 요런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도 많이 했어요, 벌써. 이것도 수익률이고 이것도 수익률이고 다 수익률이에요. 그잖아요. 수익률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투자액이 분모로 가고요. 수익이 분자로 가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거 두 개 계산할 땐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이 들어갔죠. 여기는 총 투자액이 들어가요. 공통점은 모두 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분의 뭐예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액분의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투자액이고 어떤 수익이냐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앞에 붙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 시간에 지렛대 효과 있잖아요. 지렛대 효과에서 총자본 수익률 했죠. 그때는 여기가 총투자액이었어요. 여기는 전체 수익이에요. 총투자액이 벌어들인 전체 수익. 근데 지분 수익률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기가 지분 투자액 분의 여기는 지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이란 단어를 앞에 붙이면은 전부 다 지분자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도 지분, 여기도 지분, 이렇게. 그렇죠. 지분 수익률 하면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자, 거기에 괄호 1번, 2번, 3번에 세 가지 수익률이 있죠. 자, 그 세 가지 수익률에서 첫 번째 거는 별로 중요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거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을 하고 괄호 속에 자본의 한계 효율 이런 말 있죠. 이 말은 무시하세요. 그냥 지워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어렵기만 하니까 그냥 X표 하세요. X표. 눈길도 주지 마시라고요. 뭐를 X표 해요? 자본의 한계 효율을 X표 해야 돼요. 자본의 한계 효율이 중요하다. 괄호속을 X표 하는 거고요. 그 앞에 거는 중요한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기대 수익률까지 지우면 안 돼요. 괄호속만 지워야 돼요. 괄호속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이런 기대 수익률이나 요구 수익률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이거는 좀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기대 수익률은.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대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자, 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은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관계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계산되는 수익률입니다.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자료를 줍니다.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보통일 때 이런 자료를 줍니다. 보통 이제 호황일 때 12%가 될 수도 있고요. 불황일 때 2%가 될 수도 있고요. 호황일 확률이 50%, 불황일 확률이 50%. 이렇게 이제 1년 뒤에 예상되는 게 이렇고요. 확률은 이렇고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때는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양쪽 가능성을 다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확률이 반반이에요. 반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반일 때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확률은 반반이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 된다고요? 2,500이 되는 거예요. 2,500. 뭔지 아시겠죠? 2천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동전 던질게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2천 드리고요. 뒷면 나오면 3천 드릴게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평균적으로 2,500 받는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못 받아도 2천은 받을 거 아니에요. 잘 받으면 3천 받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3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천이 될 수도 있으니까. 2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3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어떻게 해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가운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가운데요. 그러니까 12%와 2%의 가운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돼요. 7%, 7%. 이럴 때는 예상 수익률을 몇 프로로 잡는다고요? 예상 수익률을 7%로 잡아요. 이런 호황이 되느냐 불황이 되느냐 하는 경우는 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그는 누구든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된 수익률이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이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7%래요. 이게 예상 수익률이 이게 평균 값이에요. 평균. 평균적으로 7%예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잘못되면은 2%가 될 수도 있고요. 잘 되면은 12%가 될 수도 있어요. 다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가 봐요. 근데요, 지금 여기 이제 1억이라는 자금을 넣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1억이라는 자금을 넣어서 못 되면 200 버는 거고요. 잘 되면 1200 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1억 들고 가서 어디 가서 돈 별로 못 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요, 제가 딴 데 가서 1년에 1000만 원씩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1억 가지고 1000만 원씩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 올 필요 있을까요?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죠. 지금 1억 가지고 딴 데서 10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 저는 이거는 평균적으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예를 들어 어떤 데서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려면은 거기 있는 돈을 빼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만족 못 합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 이 정도라면은 최소한 몇 프로는 되어야, 10%는 되어야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 다 투자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괜찮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지금 10%씩 매년, 지금 해마다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해마다 15%씩 벌고 있는데, 예? 이거, 진짜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자면, 주식 투자해서 해마다 15%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1억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양에 안 찬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요구 수익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자자가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수익률이에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가서 이제 대부분 투자하신다 그랬죠?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요구 수준이 7%보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7%면 충분하다. 평균적으로 7%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못 돼서 2%인데 그 정도면 한다. 평균적으로 7%면 어유 감지덕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요구 수준이 낮은 분들이에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요구 수준이 이거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익률이다?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자, 요거 개념만 충분히 해도요, 이번 순환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충분합니다. 밑에 그 박스에 공식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공식 지금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기대가 더 크면은 투자를 해요, 말아요?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시는 분들이에요. 채택해요. 저는 어때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준을 충족해요, 못해요? 요구 수준을 충족 못해요. 저는 기각이에요, 기각. 이걸 기각이라 그래요. 버린다 그럽니다. 같으면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은 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 이 소리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 만족된다라는 뜻이에요. 만족된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 만족된다. 이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험의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넘어가시면은 뭐 부동산 투자의 위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요. 위험의 개념만 합니다. 지금 수익도 수익률의 종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위험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위험도 무슨 개념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 근데 위험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과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 어디 뭐 화재의 위험이다, 뭐 물에 빠질 위험이다, 뭐 홍수 날 위험이다, 이런 위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그런 위험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투자를 합니다. 자, A도 1억을 투자하고요. B도 1억을 투자합니다. 자, 저와 같은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잘 될 경우, 못 될 경우. 잘 될 경우와 못 될 경우. 잘 되면 얘가요 1억 2천이 돼요. 1억 2천만 원. 1억 투자했는데 1억 2천만 원. 예, 못 되면은요 호황불황이에요. 호황불황. 못 되면 1억이에요. 잘못되면 1억이에요. 본전치기는 한다 이 말입니다. 확률은 반반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이거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1억 1000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이 반반이니까. 확률이 반반이면은 한가운데 값 또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또는 0.5 곱하고 0.5 곱해서 더한 값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1억 1000이 1억 1000. 자, 이거 투자하면은 1년 뒤에 1억 1000이 된다는 뜻인가요? 1억 1000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1년 뒤에 되는 것은 1억 2천 또는 1억입니다. 1억 2천 또는 1억인데 지금 시점에서 내가 판단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1억 1000이라고 예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 근데 B는 잘 되면 2억이에요. 잘 되면 2억. 못 되면 2천만 원이에요. 확률은 반반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요거 예상 수익을 뭐로 잡아야 돼요? 요것도 1억 1000으로 잡아야죠. 아닌가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확률은 반반이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평균은 뭐고요? 1억 1000이에요. 요것도 평균은 1억 1000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계산할 때 평균에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A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A의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0%잖아요. 맞나요? B의 기대 수익률은요? B의 기대 수익률도 10%죠? 수익률이 똑같잖아요. 그죠? 네,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A를 선택하실래요? B를 선택하실래요? 하면은 주는 대로 잡을게요. 둘 다 10%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B 하시겠어요? 잘 되면 2억, 못 되면 2천. 1억 묻어놓고. B, 그래도 B. 보통 이 정신세계가 남다른 분들이 계세요, 보통. 뭐 안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되죠. 먼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머리가 커야지 먼지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조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1억을 돈 여기 내놓으시고 제가 동전을 던지는 거거든요. 1억을 내놓으시고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은 제가 1억을 얹어드리고요. 뒷면 나오면은 2천만 원만 드립니다. 제가 나머지 다 갖고요. 1억 내놓고. 하실래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방금 그게 그거라니까요. 네, 난 그래도 비합니다. 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가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1억까지 가지 말고요. 우리 10만 원 가지고 할까요?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내놓으시고. 1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충분히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세상에는 A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B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 B를 선택하죠. 다? 나만 빼고.
아니, 잠깐만. 잠깐 말 잘못했어. 예, 예. 다 A를 그렇죠. 다 A를. 그렇죠. 나만 빼고. 그렇죠. 네. 대부분 A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취급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 없어요. 아예 전제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만 전제를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요. 위험 회피형. 이런 분을 위험 선호형 합니다.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위험 애호형 그래요. 애호형. 이런 분은 일단 투자론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문제에서 물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해야 돼요? A예요. A를 선택하는 사람들. 근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위험이 크다라고 하면은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손해볼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볼 가능성도 있지만 크게 대박이 터질 수도 있죠. 그죠? 돈 먹고 돈 먹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손실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면은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쪽만. 그럼 우리는 위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얘와 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돼요. 냉정하게. A와 B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수익이. 이 수익이 지금 얘 평균했는 수익이 같잖아요. 뭐가 같은 거예요? 수익률이 같아요. 근데 뭐가 위험이 더 크다? B가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더 안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B가 위험이 더 큰 게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기 때문에 이 예상치로부터 떨어진 크기를 봐야 돼요. 예상치가 1억 1000이거든요. 근데 잘 되면 1억 2000이고요. 못 되면 1억입니다. 아래 위로 얼마 떨어져 있어요? 아래 위로 1000만큼 금액으로 1000만큼 떨어지죠. 1000. 얘는 예상치는 1억 1000인데 위로 얼마만큼? 위로 9000. 1억 1000에서 아래로도 9000입니다. 예상치에서 아래로든 위로든 얼마 떨어져 있어요? 9000 떨어져 있잖아요. 플러스 9000이든 마이너스 9000이든 거리는 9000 떨어져 있다고요. 거리는. 이거는 위로든 아래로든 1000 떨어져 있다고. 1000. 그 거리가 됐습니까? 얘를 위험의 크기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위험의 크기는 이걸 예상치라 그래요. 이걸 예상치로부터 벗어난 크기로 보는 겁니다. 손실 가능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입니다. 벗어나는 크기. 자, 그래서 그 뭐라도 있나요? 81쪽에 첫 번째 줄에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기대이익 또는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변동이라는 게 위로만 변하는 거예요? 아래로도 변하는 거예요. 아래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즉 사전적으로 예측한 기대 수익률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실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예요. 차이라는 게 위로도 발생할 수 있고 아래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있죠. 위험의 측정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하며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값이 클수록 위험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게 요거예요. 자, 지금 요 값이 아까 요 몇이라 그랬어요? 이게 1000이었죠. 1000. 여기는요? 9000이었죠. 요 값이 바로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B의 표준 편차. 요거는 A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위험이 크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걸 뭐라고 해요? 제곱한 거를 분산이라 그래요.
요거는 둘 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분산도 커지거든요. 9,000을 제곱한 것이 훨씬 크죠. 1,000을 제곱한 것보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든 분산이 크든 뭐가 큰 거예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면은 뭐와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수익률은 무엇의 크기로 판단할까요? 수익률. 수익률은 아까 요거 10% 나왔었죠? 기대 수익률. 요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요게 예상치 어떻게 계산했어요? 예상치는 평균한 거예요. 평균. 지금 얘네들 평균한 거라고요. 얘네들 평균한 거죠. 되셨나요? 여기 이제 가중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가중 평균. 그냥 평균이라 해도 되고 가중 평균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은 무엇으로 측정하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가중 평균 또는 평균으로 측정한다. 위험은 뭐로 측정한다? 표준 편차 또는 분산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투자론에서 위험이다라고 하면은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생각해야 되고요. 수익하면은 평균 생각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82쪽과 82쪽은 지금은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로만 보세요. 조금 쉬고 82, 3, 4쪽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